최강의 한파가 전국을 뒤엎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속속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여야 예비주자들,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특검의 칼날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점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구속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과연 입을 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대담 본격 진행해 봅니다. 보수의 가치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자유와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그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짓밟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지키려고 했던 공직자들이 많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명예회복이나 지위회복 조치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언젠가 불법이나 위법은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공권을 집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틀어막겠다 하는 것입니까?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기본 가치인데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 대통령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냐라고 힐난했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이제 이번 의혹의 핵심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실장, 과연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본인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자체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정도 되면 이 정권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 좀 반대에 서 있는 이 문화인들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되는 걸로 알았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이 불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이 죄가 되지 않는다. 아마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지금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네네. 뭐 헌법의 가치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러한 부분들과 지금 정면 배치되는 행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몰랐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하나인 언론 자유 침해와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지시 자체를 자신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사유인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지금 헌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제 모르쇠로 지금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갈 것이냐 일종의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지난 주말에 사실 이제 특검과 또 이 부분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희 의원님. 추미애 대표 이야기대로 박 대통령 측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에서는 철저하게 법적 대응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헌재 탄핵에도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정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아예 사실조차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에 그 컨트롤 타워가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예.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어지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든 뭐 조윤선 전 장관이든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다 뭐 소명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자기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원론에 철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원천적으로 본인한테 오는 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특검 네. 입장은 뭐냐면은 적어도 지시했다고 추측은 되나 적어도 법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네. 정황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갈래로 지금은 정언들이 많이 모아졌어요. 관련자들이. 그래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굉장히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대면 조사라든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좀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볼 때 그 압수수색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다른 사안들 지금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거의 다 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청와대 부분은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나 그 비밀관리법의 이 공무상 비밀관리 이런 법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특검이 진상규명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명분을 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대면 조사인데 네. 서면 조사에서는 한 걸음 나가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 이 부분을 특검에서 2월 초 시한을 통보한 걸로 확인이 되고 사실상,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 번은 하실 거예요. 거부는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번으로 하면서 그 협의 과정에서 압수수색 같은 부분도 최대한 조율을 하지 않는 걸로 정리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지금 특검의 대면 그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자신에게 대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뭐 엮었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1월 기자간담회 하면서 네. 그 정도로 특검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김규춘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지금 2014년 5월 달에 세월호 참사 한 달 직후에 바로 이 지금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이 좌파 문화인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마라. 예. 그런 부분을 지시했다고 지금 적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특검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하고 내가 만나서 조사를 해서 예. 과연 이 지금 그 이 특검의 조사에 내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는 않지만 저는 아마 헌법재판소에 네. 피청구인 자격으로 나가서 본인의 이 주장을 펼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당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인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예.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사실 이제 예상하고 박 있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제 황제 출석이든 대면 조사든 하나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논리를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대선 예비 주자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다른 주자들의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또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가장 실질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국민 여러분들께 또 당원 여러분들께 지지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 링에 지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꼭 이 링에 올라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는 차착이라는 일체의 프레임이 저한테 씌워지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주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실질적으로 준비된 후보다 차차기 프레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 의원님, 사실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도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 발표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른바 양강 구도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설 민심 자체로는 양강 구도를 흔들 것까지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대선 전국을 놓고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을 텐데 한 번은 이 설 전국이 될 것이고 또 한 번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 연휴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후보도 있지만은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번 설 밥상머리 여론에 본인 이름이 많이 거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론되거든 많은 분들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 훨씬 전에 가장 먼저 한 분은 김부겸 의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설을 앞두고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유력 그래도 유의미한 후보로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이제 첫 설 선언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손학규 전 상임 고문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분은 예. 그분은 그 세력화 차원의 집회 참석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제3지대에서 역할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좀 강한 것 같고 출정식 개념이고. 예. 이제 오늘이 이어져 가지고 내일은 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하시고 또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그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몇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설날 네. 우리 많은 국민들 밥상에서 본인 이름과 함께 거론되기를 바라겠죠. 일단 밥상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네.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한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한다면 대선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잠룡들 중에 후발주자들 입장에서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설날 민심이 하나의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에 사실 후보주자들이 대거 지금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날 밥상머리 이 지금 토크에서 이 대화에서 자신들의 그 대선 출마의 도전의 네. 변이 상당히 화제가 돼야만 된다. 뭐 설날 그 상황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인력이 교류되는. 이동을 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시점을 잡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설날 직후 끝나고 난 뒤에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기회를 상실할지 그렇겠죠.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잠시 뒤 저희 뉴스 1번지에 출연해 정책 구상 비전들을 놓고 좀 대담을 나눠볼 텐데요. 자세한 얘기 그때 추가 질문을 드리고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빅 텐트 구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그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의 그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잘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중지를 모으시고 정치적인 의지를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제 제가 정치적인 경험은 없고 이 새로운 또 시도입니다.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뭐 문학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이 어려움은 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 총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그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여인가,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죠. 일단 바른정당 창당 작업까지는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서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계층이 힘을 합치면 현재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엇이 보수 정권과 바른정당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이 깊다.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차 교수님, 네. 반 전 총장 주말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만났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정치권과의 접촉면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지난 한 주는 상당히 그러니까 민생 행보 그리고 지금 그 한국에 돌아와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서 아마 정치인들하고도 상당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금 이
반기문 전 총장이 기국일성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치 교체지 않습니까? 네. 정치 교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를 바꾸고 난 뒤에 어떠한 정치를 자신은 대안으로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본격적으로 밝혀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른 뭐 정치인들하고 상당히 의미 있게 만나는 장면도 좋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기문표 새정치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비전과 정책 플랜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이 지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날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설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당히 나올 좀 것이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 중심으로 빅텐트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반기문 중심의 빅텐트가 돼야지 네. 자신이 완오브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건은 지지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바른정당 대표로 추대된 정병국 의원, 이제 정병국 대표네요. 당적이 없는 제3지대로는 안 된다. 설 전에 선택해라. 압박을 했습니다. 3지대로는 빅텐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급하죠. 그런데 사실 바른정당이 박순자 의원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이적해 오면서 이제 31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나름대로 안정된 체제를 구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몇 대선 후보는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나 유승민 의원이 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큰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함께 보수 대연합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반기문 전 총장이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구도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비전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네. 대안까지 제시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정치력 발휘 문제인데요. 이게 두 갈래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는 뭐냐 일단 보수를 아울러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지대 빅텐트를 통한 큰 틀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만남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유력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의 선거 전반을 총괄해 준다면은 상당히 정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제3지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러면 어제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깃발을 들어 올렸거든요. 3지대의 어떤 개편, 빅텐트의 어떤 역할,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당연히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인데 사실 손학규 전 상임고문 이분 입장에서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도 본인의 그 지지자 후원자. 계보였던 한 10여 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에 몇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당에 버금가는 지지 세력 기반이 꼭 필요해요. 그 부분이 없고 지금 만드는 것도 사실 국민 운동 조직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체계화 조직화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현재의 지지율에 대한 반등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지사 전 상임고문께서 고문? 네. 상당히 분발을 해서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어떻게든 해가는데 이분은 한 가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가장 간절하게 원해요. 근데 국민의 전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반화되어 있는 탄탄하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당을 만들기 전에 빨리 하려는 네.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 이틀째 호남에서 민심 구의 경쟁에 들어갔는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차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호남 중진원들하고 만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잘하기로 의기투합을 했고 안철수 대표께서도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기로 그래서 꼭 국민의당의 승리를 다짐을 한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강주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아쉬울 때만 강주를 찾는 모습에 과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인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국민의당 추승용 원내대표, 아쉬울 때 찾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사실 이제 삼지대론 또 야권에서의 어떤 경쟁, 호남 민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만으로도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호남 없이도 또 안 되는 것이 야권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지난 4.13 총선 때 호남에서 참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뭐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호남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세론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 그 4.13 총선에서 일당이 되고도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민들에게는 상당히 죄인이 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가 아주 급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13 총선 때 사실 호남의 열화 같은 지지로 제3당의 지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호남의 민심은 국민의당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호남을 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결국 호남의 민심은 대승만한 사람, 대승 부를 만한 사람에게 좀 거의 몰아주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하는 자강론, 본인의 지지율을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의 이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대세론이 공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급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총장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요. 안철수 전 대표가 20% 넘었던 적도 있고 10%에서 지금 단단히 수로 꺼진 게요. 보수에 대해서 연합화하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일종의 선언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잡으려고 했던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국민의당, 특히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되는 게 절박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은 반기문 전 총장이 막상 귀국하고 나니까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하고 굳어지고 보수 진영은 반기문 전 총장으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은 중도를 잡는 구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설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그 반등을 꾀하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의 행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이라도 보수든 진보든 다른 또 지역도 다른 지역, 호남 외의 지역을 접근하는 정도의 노력 없이는 반등을 깨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것이다. 오늘 여론조사 중에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이 현 의원님,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4.6%예요. 여권에서는 이제 반기문 대안론과 좀 결부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데 본질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서 임명을 받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공직자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현안들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안정된 국정관리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4 내지 6%에 이르는 보수층 결집을 가져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가 있고 새누리당이 어차피 어떤 다음 정권을 창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반 총장과의 큰 틀의 흐름 속에서 뭐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을 보수층이 잡지 못하는 발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의 일종의 대체제로서 본인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지지율이 그러니까 양강 구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설 정치적 공간은 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설수, 또 이딴 의혹들, 그리고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반등은커녕 만약에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아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안론 같은 것이 나올 때는 본인을 좀 더 예비해 두려는 그런 그 심사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 이제
탈당 행렬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 수순인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진로 예상하시는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손을 잡으면 제일 좋지만 반기문 총장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아마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카드도 예비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결국은 보수 재결집의 흐름으로 가지 큰 않겠느냐.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이제 네. 설 전후로 탈당 러시가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 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설 이후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 대연합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잠시 뒤 안인정 충남지사와 대선 출마 대담으로 진행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